반갑습니다. 오늘은 정권 투자 상담사 16강 16강 하겠는데요. 채권의 발행 방법 8번에 채권의 발행 방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자, 채권 발행 방법에서 공모 중에서 직접 모집입니다.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매출 발행은 발행 조건을 미리 정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사적으로 투자자에게 매도한 금액의 합계를 채권의 발행 총액을 하는 방법이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컨벤셔널 방식은 최저 수익률부터 그 다음 발행 예정액에 도달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해가는 복수 가격 경매 방식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방식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봐보세요. 자, 지금 현재 발행 예정 가액이 500억이라 합시다. 근데 지금 현재 응모 입찰 응모 수준을 보면, 입찰 응모 수준을 보면, 자, 지금 현재 500억을 할 건데, 지금 갑이 120억에 응모를 했고, 그 다음에 을이 130억, 그 다음에 병이 100억, 그 다음 정이 150억을 했다고 합시다. 물론 무가 200억을 했다 해도 좋겠죠. 그럼 이까지를 합치면 500억이 됩니다. 그럼 결국 요 발행 예정액 요 500억에 딱 달할 때까지 각각 입찰 요 금리를 정하는 것은 뭐다? 컨벤셔널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럼 컨벤셔널 방식은 각각 자기가 입찰 금리로 써낸 요 금액 자체에 따라서 자기가 그대로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자, 금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결정되죠. 그래서 이 방식이 바로 뭐다? 자, 발행 예정액 500에 도달할 때까지 순차적으로 쭉 금리를 적용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컨벤셔널 방식이다. 그럼 금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결국 뭐다? 복수. 자, 복수 가격 경매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더치 방식은 말 그대로 이거는요. 자, 입찰 응모자가 써낸 금리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 요 가장 높은 금리 있죠? 가장 높은 금리 이것을 뭘 한다고요? 이것을 그냥 바로 바로 발행 금리로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요 더치 방식은 복수 가격입니까? 하나입니까? 가격이 금리입니다. 가격이 금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일 가격을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입찰자가 써낸 금리 중에서 더치 방식은 제일 높은 금리가로 딱 하나로 결정되기 때문에 당연히 발행자는 3.5% 줘야 되죠. 그 발행자에게 불리하고 응모자는 제일 많은 금리를 받는 거니까 응모자에게 유리한 방식이 됩니다. 그 답은 3번이 틀렸네요. 발행자에게는 불리하고 제일 높은 금리로 줘야 되는 거니까 발행자가 제일 높은 금리로 채권의 금리를 지불해야 되니까 발행자에게는 불리하고 응모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다. 이래 되겠죠. 자, 답은 3번이 틀렸고,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은 이거는 요 컨벤셔널과 더치 방식을 혼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구간을 이렇게 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구간을 정한다면 구간을 이렇게 미리 정해놓고, 자, 요 구간 사이에서 뭘 정한다고요? 더치 방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요 구간을 이렇게 만약 정했다면 여기서는 더치 방식이 3.3%가 제일 높은 거고 여기서는 3.5%가 되는 거죠. 이렇게 컨벤셔널과 더치 방식을 혼합한 방식이 뭐다? 차등을 준 데서 차등 가격 낙찰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등 가격 낙찰 방식은 낙찰된 전체 그룹을 또 뭐 한다고요? 몇 개 이렇게 또 그룹으로 나눈다는 거죠. 이렇게 그룹으로 나눈다. 자, 여기서 다시 제일 높은 금리인 더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뭐다? 차등 가격 낙찰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봐두시고, 그리고 요 부분 자체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한번 봐두셔야 됩니다. 근데 문은 어때요? 200억을 적었지만 요 발행 예정 금액을 초과하죠. 초과하니까 요 문은 낙찰에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적어 놓은 게 그 밑에 해설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8번은 좀 별표를 해두시고 봐두셔야 됩니다. 시험 내기 좋죠? 자, 이건 어렵게 낸 게 아니고 개념만 이해해 주시면 쉽겠습니다. 자, 9번. 다음은 채권 발행 방식에 관한 설명이다. 자,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 해두었습니다.
앞전에 이것은 우리가 주식 발행에서 이미 했죠. 자, 모집은 직접 모집이 있고 간접 모집이 있는데 앞전 3호는 주로 직접 모집한다 했죠. 모집 대상이 보통 50명 미만이면 3호, 50명 이상이면 공모, 이런 같죠. 자, 그러면 종액 인수 방식은 채권 발행 방법 중에서 종액 인수는 직접 모집이에요? 종액 인수는 간접 모집이에요. 간접 모집이죠. 이미 한 거고요. 간접 모집. 그러니까 앞에 설명했던, 이건 공모에 많이 쓰는 거니까 종액 인수, 그 다음 위탁 모집, 그 다음 인수 모집, 그죠? 이건 다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자, 한번 봐주시고. 다음 공모에 들어가죠. 무보정 회사채의 경우에는 자, 잔액 인수 방법의 비중이 가장 높다. 앞전에 얘기했지만, 자, 이 중에서 뭐요? 앞에 잔액 인수, 종액 인수, 위탁 모집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은 뭐다? 종액 인수입니다. 종액 인수가 되죠. 그 다음에 컨벤셔널 방식은 복수의 낙찰 수익률이 결정되는 복수 가격 경쟁 방식이다. 이때 복수 가격. 컨벤셔널은 제가 복수를 했습니다. 방식이고. 자, 그럼 디귿은 할 자가 없죠. 디귿은 옳고. 그 다음, 비경쟁 입찰은, 자, 당일 이루어진 경쟁 입찰에서의 가중 평균 낙찰 금리로 금리를 결정한다. 그 밑에 해설에, 밑에 발행방 보면, 자, 공모에 보면 직접 모집이 있습니다. 직접 모집에 뭐가 있죠? 자, 그 매출 발행하고 공모 입찰이 있습니다. 공모 입찰에 보면 경쟁 입찰에 들어가는 게 뭐다? 여기 나와 있는 경쟁 입찰 방식에 들어가는 게 컨벤셔널 차등 가격 낙찰 더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비경쟁 낙찰은 이거는요. 당일 입찰, 경쟁 입찰에서 가중 평균 낙찰 금리로 금리가 결정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얼도 옳죠. 그래서 옳은 것은 지금 디귿과 리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한 것을 간단하게 묶어둔 거니까 여러분들은 컨벤셔널하고 이게 8번 문제 컨벤셔널 차등 가격 낙찰 덕치만 좀 받으시고 나머지 요 9번 문제는 간단하게 좀 참고 받으세요. 앞에 우리 한 것의 연장이죠. 다음 10번도 참고. 자, IMF 이후 우리나라의 채권 발행 시장의 현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채권 발행 시장을 보면 대부분 지금 현재 회사채보다 국공채 위주로 발행 규모가 점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죠. 자, 그러니까 반응이고, 그 다음에 보정사채에서 무보정 시장으로 급격히 재편되기 시작하고 있고, 발행 채권의 만기가 장기화되고, 발행물이 정형화, 다양화되고 있다. 금융기관들의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자산 유동화 정권도 현재 발행되고 있고요. 이런 것은 간단히 보면 되겠고요. 참고직 문제고. 다음 11번. 다음은 채권의 장내시장 거래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 해놨습니다. 장내시장. 장내시장이 제가 뭐랬어요? 이거는요, 앞에 얘기했지만 주로 한국거래소 시장이에요. 그 밑에 한번 보시면, 우리 해설을 보면, 이 채권의 경우에는 기준가 호가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격 제한폭은 없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되죠. 자,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장내 시장이 있고, 채권 시장에서 장내 시장이 있습니다. 장내 시장이 주로 한국거래소 시장이죠. 한국거래소 시장이고, 그 다음 장외 시장이 있습니다. 장외 시장이 있습니다. 장외 시장이 주로 지금 잘하고 있는 건 정권시장, 영업장내입니다. 정권회사, 영업장, 요 장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영업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통 장외시장, 영업장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장 아니죠, 이거는. 이루어집니다. 보통 또 보면 이걸 구분할 때 이걸 또 다시 장내시장을 또 다시 구분합니다. 하면 여기 보면 일반 채권이 있고, 그 다음 소매 채권이 있고, 그 다음 국채 딜러가 있습니다. 국채 딜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밑에 표 있으니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 우리가 프리본드 시장이라든지 프리본드, 채권이니까 프리본드를 쓴 겁니다. 채권이 본드죠. 프리본드. 그 다음에
대고객 상대매매. 대고객 상대매매. 매매. 그 다음 우리가 채권 딜러가 있습니다. 채권 딜러입니다. 국채 딜러는 여기 들어가고 채권 딜러가 거래가 있습니다. 자, 매매 수량 단위를 보면 매매 수량 단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보면서 익히셔야 돼요. 지금 매매 수량 단위를 보면 일반 채권은 주로 10만원입니다. 매매 수량이죠. 호가가 10만원. 그 다음에 소매 채권은 주로 1,000원. 그 다음에 국채 딜러는 10억원이에요. 10억. 앞에 한번 봤죠? 국채 딜러가 10억이라는 거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지만 보통 주로 보통 보면 100억원입니다. 100억원. 100억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도 결제일을 보면 보통 일반 채권과 요 소매 채권 요 두 가지는 보통 당일 결제예요. 당일 결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거는 보통 국채 딜러는 이거는 이익일 결제. 다음날 이익일 결제 방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요거는 뭐예요? 이 장외 시장은 보통 30일 내에 결제 원칙입니다. 30일 내에 결제 원칙인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주로 이길 결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30일 내에 하면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길 결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결제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30일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길 다음 날에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 매매 방식은 앞전에 설명했던 단일가. 자, 이거는 이 두 개는 요것만큼은 요 일반 채권은 단일가, 복수가가 다 가능합니다. 단일가를 하면 제일 내가 뭐 있었습니까? 단일가가 앞에 설명했던 더치 방식. 복수가가 주로 컨벤셔널 이런 것들 가능합니다. 그런데 소매 채권은 이건 복수가입니다. 복수가로 되고 있고, 그 다음 국채 딜러도 이것도 복수가로 되고 있습니다. 복수가 되고 있고, 근데 보통 장외시장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 상대매매죠. 이는 경쟁매매고 이건 상대매매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대매매이기 때문에 볼플러스 이런 1대1 거래죠. 1거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 채권은 보통 이는 상장 채권에 국한됩니다. 채권에 거래소 시장이니까 상장 채권에 국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장 채권, 비상장 채권 모두 가능합니다. 상장 플러스 비상장 채권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매매 방법은 주로 우리가 거래소 시장은 주로 집단적인 경쟁 매매입니다. 경쟁 매매로 하고 있고, 주로 이는 가격 호가 기준입니다. 호가 기준이고, 요거는 수익률 호가 기준이다. 기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얘기했지만 채권의 경우는 요 둘 다 장애든 지정가 호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가 방법은 지정가 호가만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가격 제한폭은 없습니다. 앞에 15%, 30% 이 가격 제한폭이 없다 이 말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처럼 가격 제한폭이 없다 이 말이죠. 자, 이걸 한번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은 우리가 채권에서 요 부분만큼은 시험에 잘 노니까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잘 놓으면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적어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기 볼 때 매매 수량 단위는 좀 봐두셔야 돼요. 매매 수량 단위 보면은 특기 얘는 일반 채권은 10만원, 그 다음에 소매 채권은 1,000원, 국채 딜러는 10억. 근데 장외시장 자체는 매매 수량 단위에 대한 제한이 일단 없는 게 원칙이라는 것. 원칙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보통 여기 나와 있는 장내시장에서 국채 딜러는 이길 결제가 일단 원칙이라는 거 봐두시고요. 이걸 좀 참고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이 경쟁 매매에서 일반 채권은 단일가와 복수가가 모두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일단 앞뒤 말다시피 장외시장은 다 상장채권이니까 요 장외시장은 상장채권과 비상채권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 요건 좀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요 부분 좀 노란 분필 좀 봐주세요. 자, 1번 한국거래소에서 상장채권에 한하여 집단적인 매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다. 장내시장이니까. 장내시장이 이쪽이죠. 자, 이는 한국거래소시장에서 제가 뭐랬습니까? 집단 경쟁 매매를 했죠. 집단적인 경쟁 매매로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매매, 수량 단위 경우, 일반 채권은 얼마? 일반 채권은 10만. 그 다음, 소매 채권은 얼마? 1,000원. 국제 딜리가는 얼마? 10억. 이 말이죠. 자, 채권의 경우, 지정가 호가만 사용할 수 있으며, 맞죠? 채권은 지정가 호가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격 제한 폭은 채권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채권은 없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뭐였습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있었죠. 자, 이 채권은 없다. 가격 제한 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자, 금융투자회사에게 채권 같은 경우도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권거래소의 부담은 없다 되고요. 다음, 그래서 11번은 별표를 해두시고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12번은 조금 간단히 제가 개념만 적어놓은 거니까 조금 참고로 봐두세요. 채권의 장내시장과 장외 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 되어 있습니다. 자, 국채 딜러간. 국채 딜러간 시장이 요거죠. 국채 딜러간. 자, 국채 딜러간 시장은 국채를 대량으로 매매할 수 있는 국채의 자기 매매 인가 기관 투자자들 간의 경쟁 매매로 거래되는 시장이라 했습니다. 호가 단위는 얼마? 10억. 매매 수량 단위는 10억이라 했죠. 10억. 그 다음에 국채 딜러간 시장은, 국채 딜러간 시장이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시장은 다자간 차감 결제 및 집중 결제 방식으로, 제가 이거는 이익일 결제입니까? 아니면 당일 결제입니까? 국채 딜러간 시장은 이익일 결제입니다. 그래서 이는 당일 결제를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당일 결제가 아니라 이익일 결제. 세 번째, 대고객 상대 매매 수도 결제 방법은 대고객 상대 매매 수도 결제니까 이거는 장외 시장이네요. 자, 방식은 채권과 대금이 동시에 이행되는 채권 동시 결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바라시고요. 다음, 자기 매매업자 간. 자, 중개사는 대고객 상대 매매를 할 때 중립적인 위치에서 말도 중개를 해줘. 채권 딜러 간에, 요 딜러 간에 중개를 해주는 업체다. 이 말이고요. 자, 한번 받으시고. 그래서 이건 간단한 개념상의 문제인데, 제가 여기에서 엮은 거는 그냥 국채 딜러 간은 매매 수량 단위가 10억이고, 이길 결제라는 것 그냥 한번 쭉 해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참고로 봐주시고. 다음, 13번. 우리나라의 경우 채권의 유통시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유통시장. 이것도 한번 조금 참고로 봐주세요. 전체적으로 볼 때, 국공채 위주 시장보다 회사채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통시장을 보면, 자, 국공채 플러스 통화, 안정증권. 정권이 이 유통시장에서 요 두 개 합계가 매매되는 게 약 70%예요. 되고 있고, 회사채는 주로 약 한 2%에서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유통시장을 보면 그렇다 말입니다. 유통시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대부분 회사채 위주가 아니라 주로 국고채 시장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뀌었고, 이미 한 거죠. 답은 1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장내 거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은 맞지만, 아직까지는 주로 장외 거래가 훨씬 더 많은 편입니다. 장외 거래가 훨씬 더 많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앞전 우리가 보통 정권 시장이라 하면 여러분들은 주식은 잘 알지만 채권은 아직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다고요? 주로 장외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근데 요즘은 이제 점차
장외시장 거래도 채권도 증가하고 있지만은 아직은 훨씬 장외시장 거래가 채권은 유통시장에서 채권은 많다 이 말입니다. 자, 개인 투자자의 비중보다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훨씬 높은 기관 투자 중심의 시장이고 국채의 지표 수익률로서 국채의 지표 수익률로서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채권 관련 새로운 상품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다. 이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4번. 다음은 옵션부 채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되어 있습니다. 옵션부. 옵션. 옵션은 선택이죠. 자, 그래서 14번은 조금 별표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14번. 자, 14번은 뒤에 우리가 여기뿐 아니라 앞으로 뒤에 계속 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봐주시고, 시험에서도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자, 보면 수의 상환 채권이 있고, 밑에 해설 한번 보시죠. 수의 상환 채권이 있고, 해설이 있으니까 여러분 보면서 읽으세요. 수의 상환 청구 채권이 있습니다. 수의 상환 청구 채권이 있습니다. 차이는 뭐예요? 요 청구자 들어갔죠. 청구가 들어갔습니다. 자, 이때 보면 이 수의 상환 채권은, 이 수의는 우리말로 하면 그냥 수시로 자기 임에 따라서 뭡니까? 상환할 수 있는 채권이다 이 말이고, 이는 임의로, 만기 전이라도 임의로 뭔다고요? 수의가 장 그냥 수시 임의로 보면 됩니다.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그런데 수의 상환 채권은 요 발행자가 있습니다. 발행자가 있습니다. 발행자가 언제요? 자, 지금 현재 주식을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 이 채권자에게 내가 만기 전에 요 채권을 상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갚겠다 이 말입니다. 상환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상환을 하겠다는 요 행사권, 상환에 대한 옵션 행사는 요 권리 행사는 누구에게 있다? 이 수의 상환은 발행자에게 있는 거예요. 발행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만기 전이라도.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는 일단 사겠다는 게 뭐죠? 내가 이거를 다시 내가 불러 사겠다는 겁니다. 사겠다, 팔겠다. 내가 발행했던 것을 채권자에 다시 사겠다는 겁니다. 사겠다는 거 이게는 뭐다? 이거는 콜 옵션이라는 거예요. 무슨 옵션? 콜 옵션부라는 겁니다. 살 수 있는 권리는 뭐다? 콜 옵션. 팔 수 있는 권리는 풋 옵션. 그러니까 발행자가 자기가 발행했던 채권을 사겠다는 거니까 이는요, 콜 옵션부에 가깝다는 겁니다. 살 권리가 부여되는 거죠. 살 권리. 그럼 언제 이 살 권리를 부여하느냐? 이게 시험의 포인트겠죠. 예를 들어 보세요. 지금 요 채권의 표면의 금리가 지금 현재 10%입니다. 그러면 결국 발행자는 10%씩 꼬박꼬박 요 이자를 줘야 돼요. 기간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금리를 보면, 다시 발행한다면 시장금리는 지금 현재 7%예요. 7%예요. 그럼 결국 발행자가 볼 때는 액면금리보다 시장금리가 지금 현재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려가면 발행자가 볼 때는 10% 갚는 것보다 이걸 지금 현재 갚아버리고 자기는 뭐 한다고요? 7%로 재발행한다면 이자 부담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요 수의 상환 채권은 시장금리가 액면금보다 하락할 때 주로 수의 상환 채권 자체에 대해서 콜 옵션을 행사한다 이 말이에요. 행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기 상환을 하고, 만기 전에 조기 상환은 한 후, 다시 더 낮은 금리로 책정된 요 채권을 다시 7%로 재발행하려고 할 때 쓰는 겁니다. 재발행하는 겁니다. 근데 수의 상환 채권 이거는 임의로 뭐한다고요? 누가? 요 채권자가 발행자에게
자기 가지고 있는 요 채권을 팔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거예요. 회수하겠다.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권리 행사를 누가 한다? 그러니까 수의 상환을 사세요 하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채권을 사세요 하는 거니까 요 사람 볼 때는 팔 권리죠.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자기 가진 채권자가 만기 전에 발행자에게 요 채권을 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팔 권리. 팔 권리가 뭐예요? 말 그대로 풋 옵션이죠. 팔 권리는 풋 옵션. 살 권리는 콜 옵션. 이게 행사된 거예요. 그래서 권리 행사는 채권자가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럼 이제 언제 하겠습니까? 가보세요. 지금 액면금리가 지금 이제 10% 합시다. 역으로 지금 새로운 채권을 사면 새로운 채권의 시장금리는 지금 현재 얼마예요? 12%입니다. 그럼 채권자가 볼 때는 지금 요 채권의 수익은 10%인데 자 지금 새로운 채권을 사면 12%입니다. 그럼 당연하게 뭘 하겠습니까? 시장금리가 액면금리보다 올라갈 때죠.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 이는 시장금리가 상승할 때입니다. 그럼 자기는 결국 요 채권을 발행자에게 팔고 다시 뭐 한다고요? 12%짜리 요 채권을 재구입하겠다는 겁니다. 요것을 팔고 다시 판 돈을 가지고 요걸 재구입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쓰는 것이 뭐다? 수의 상환 청구 채권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는 채권의 소유자가 하는 거죠. 소유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뒤에 이때 채권의 가치를 보면 요 채권의 가치는 항상 이거는 채권자 기준입니다. 채권자 기준입니다. 채권자 기준을 보는 겁니다. 채권 가치는. 그럼 이거는 일반 채권의 가치에다가 이건 사실 수의상환 채권은 발행자에게 권리가 있는 거니까 채권자가 본다면 이거는 좀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콜 옵션 가치를 뺀다는 거예요. 옵션의 가치를 빼면 이게 순수한 채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수의상환 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자가 유리한 거죠. 이거는 발행자가 이거는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수의상환 청구 채권은 채권자가 유리한 거니까 일반 채권 가치에다가 채권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니까 유리한 게 바로 팔 수 있는 권리니까 풋 옵션 가치를 더한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요 부분. 액면금리가 액면금리보다 시장 가치가 하락할 때는 오히려 수의상환 채권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하고 수의상환 청구 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자가 하는 거니까 시장금리가 상승할 때 오히려 뭐 한다고요? 수의상환 채권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한다는 것. 좀 비교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수의상환 채권은 만기 이전이더라도 수의상환 채권이니까 어디 쪽이죠? 이쪽이죠? 이쪽. 자, 이더라도 발행자가 임의로 원금을 상환할 권리가 부여된 콜 옵션부 채권이다. 그렇죠. 콜 옵션. 콜 옵션은 살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발행자는 내가 자기가 발행했던 걸 사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콜 옵션. 수의상환 청구 채권은 청구하는 거니까 자, 임시로 내가 있는 이 채권, 너가 발행한 그 채권 사가라 하는 거죠. 그 채권자는 팔겠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입니다. 만기 이전이라도 채권 소유자가 임의로 원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풋옵션부 채권이다. 그렇죠. 채권자는 파는 거고 발행자가 사는 거니까. 그래서 권리 행사는 이건 누가 한다? 팔 사람이 한다는 거죠. 풋옵션. 자, 수의상환 청구 채권의 일반 채권의 가치에 콜 옵션의 가치를 차감한 값이라고 볼 수 있다. 그죠? 자, 수의상환에 보면 자, 가치를 말한 거죠. 그 다음에 수의상환 청구 채권은 시장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때, 자, 이거는 청구 채권이니까 이쪽이죠. 이거는 금리가 지금 현재 하락한다면
오히려 이게 낫는데요. 이때는 수의상한 청구 채권 같은 경우는 해서 안 하겠죠. 7% 받는 것보다 10% 낫잖아요. 이때는 수의상한 청구 채권 같은 경우는 권리해서는 안 합니다. 채권 소유자가. 근데 시장금리가 상승할 때는 10%짜리 채권 팔고 받은 돈으로 원금 받아 다시 12% 사면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의상한 청구 채권은 시장금리가 상승할 때 유리한 거예요. 하락할 때가 아니죠. 자, 그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 부분은 별표 해둔 다음에 특히 한번 봐주셔야 된다. 그래서 봐두시면서, 뜻은 이런 거 다 봐두시면서 특히 요 부분을 잘 봐두시라 이 말입니다. 다음 15번. 수의 상환권이 부여된 채권의 설명으로 옳은 것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의 상환권이니까 이는 콜 옵션이네요. 이쪽이네요. 저기네요. 봅시다. 발행금리가 지금 발행금리가 뭐다? 발행금리가 액면금리예요. 발행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낮아질 경우 행사권자가 상환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네요. 자, 발행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발행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낮아질 경우죠. 발행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낮아질 경우 행사권자는 누구다? 발행자겠죠. 가 상환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 1번도 틀렸네요. 1번도 틀렸고. 그래서 이는 거꾸로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요? 자, 시장금리가 발행 금리, 즉 액면금리보다 낮아질 경우 이래야 되겠죠. 수의 상환 채권은 발행자가 하는 거니까. 자, 이거 틀렸고. 2번. 수의 상환 채권에 대해서 옵션을 행사하는 자는 수의 상환 채권은 옵션 행사자가 발행자입니까? 행사권자가 채권 소유자입니까? 발행자죠. 자, 그래서 이는 채권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다? 발행자입니다. 틀렸죠? 채권 소유자가 아니라 발행자 해야 되죠. 발행자. 일반 채권에 비해서 표면금리가 높고 채권 보유자는 콜 위험을 부담한다. 콜 위험까지는 좋았는데 3번에 보세요. 지금 이제 저거는 누가 유리한 거예요? 발행자가 유리한 거죠. 발행자가 유리한 만큼 그만큼 일반 채권보다 표면금리가 높습니다. 자, 표면금리가 낮고가 아니라 높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는 표면금리를 높게 해주는 대신 발행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콜 옵션권을 주는 겁니다. 수의상환 채권의 가치는 일반 채권의 가치에다가 콜 옵션의 가치, 수의상환 채권은 자, 이거는 일단 당연하게 채권의 보유자가 볼 때는 불리한 거니까 불리한 만큼 손해보는 거죠. 그러니까는요, 일반 채권의 가치에 콜 옵션의 가치를 가산한 값이 아니라 차감한 값. 그래서 조금 미안하지만 15번은 모두 다 틀렸네요. 그래서 이런 15번은 좀 정답 없으면 해주죠. 모두 다 틀렸다. 제가 1번을 좀 이걸 위로해야 되는데 조금 달라졌네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정답 없음. 다 틀린 거다. 조금 수정해 주세요. 자,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면, 16번에 전한 사제대학 있는데, 16번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한 부분도 상당히 조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사실은 앞전에 얘기했지만, 좀 앞쪽 요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뒤는 법 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조금, 시험도 잘 놓으면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주로 이게 거기다가 요 개념 속에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뜻과 개념을 분리하지 말고 요 개념과 뜻을 맞춰가면서 정리해 두셔야 혼동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 두시면 상당히 좀 편리할 겁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